충격 반전입니다. 이재명 부동산 대책 집값 결과가 이미 나왔다. 여러분들 앞으로 이 정책이 어떤 영향을 주고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미리 정답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신났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그래서 대출 규제는 이제 맛보기라고 하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수요 억제책이 많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집을 사지 말라는 겁니다. 집을 사지 못하게 하겠다. 네, 이 두 가지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세금이라고 했습니다. 세금. 진보 정권이 들어온다. 네, 좌파 정권이 들어오면은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세금 아니면은 그 다음에 대출이죠. 세금과 대출은 대표적으로 무엇입니까? 수요 억제책입니다. 그러니까 수급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지금 잘 아실 겁니다. 네, 수요 공급. 네, 수요 공급 곡선이 있습니다. DS 곡선. 예,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수요를 막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요를 낮춘다. 0으로 하게 만든다. 0이죠. 0쪽으로. 네, 0이다. 1, 2, 3, 4라 그러면 0쪽으로 가겠다. 그러면 디맨드 곡선을 수요 곡선을 밑으로 왼쪽으로 간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가격이 어떻습니까? 가격이 계속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3, 2, 1. 이런 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효과가 전혀 없습니다, 이거. 자, 이후에 여러분들 잘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수요 억제책으로 부동산을 잡을 수 있다 그러면요. 세금이나 대출, 전 세계 국가들 이거 다 했습니다. 전 세계 국가들 이거 안 해요. 왜? 역효과만 크기 때문에. 우리가 역효과라고 그러면은 부정적 외부 효과 아니면은 코브라 효과라고 그러는데 이 부정적인 효과들 때문에 외부 효과라든가 코브라 효과들 때문에 나중에는 집값이 두세 배 더 오릅니다. 공급이 더 안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627 대출 규제 효과는 아까도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뭐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LTV 6억 제한입니다. 대출 규제를 통해서. 결국에는 이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사 가지 말라는 얘기죠. 예, 주거 이동의 자유를 억제하겠다. 그 다음에 결국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LTV 6억을 제한하게 되면은 시공사 건설사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이게 분양이 안 되죠. 대출이 안 되니까. 분양이 안 됩니다. 대출 다 막아놨는데 어떻게 분양을 합니까? 네,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제한적이라는 거다.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을 이거 다 막는 효과입니다. 재개발 재건축의 이주비, 분담금, DSR은 포함이 안 되지만 LTV에는 다 들어갑니다.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재개발 재건축 하지 마라. 결론적으로 뭡니까? 실질적으로는 공급 차단 효과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수요 억제책이죠. 이것이 바로 세금입니다. 세금.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출.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요 억제책은 결론적으로 뭐다? 공급을 차단하는 효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출 규제는 계속 뭐 맛보기라 그러면서 앞으로 더 강력한 것이 있다. 초강수 규제가 있다고 지금 예고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집값 상승 주도했던 강남이 주춤하죠. 당연히 주춤합니다. 2, 3개월 정도. 길면은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주춤합니다. 이 상황을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는 일단은 당분간은 주춤할 수밖에 없다. 네, 추가적으로 또 더 강력한 것이 나올 수 있다는 어떤 두려움도 있을 거기 때문에 당분간은 조용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이 효과는 똑같습니다. 네, 토제를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보시면은 문재인 정부 때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27번의 대출과 세금을 규제하는 정책이 있었습니다. 전부 다 뭐죠? 수요 억제책이죠. 수요. 27번을 다 실패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아시는 바와 같이 오세훈 시장 나서 토제를 만들었어요. 토제에 성공했습니까? 토제 묶인 곳은 폭등을 해버렸죠. 폭등.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언젠가는 토제를 풀어야 되니까. 그래서 일시적으로 한번 토제를 풀었어요. 폭등했죠. 폭등. 가계부채 6조 폭등하고 집값 들썩하고 해제로 지금 일시적으로 해제했다가 다시 번복을 했습니다. 난리 나는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대출 규제 풀었다가 지금 묶여 있는데 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이게 두세 배 더 오릅니다. 자, 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신 것 같이 지금 똘똘한 채에 무력한지 나중에는 왜 무력하게 됩니까? 악재죠, 악재. 토제는 악재예요. 대표적인 수요 억제책입니다. 네, 토제뿐만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 세금, 그 다음에 지금 대출. 수요 억제책이죠. 대표적으로 공급을 차단하는 효과하고 전혀 관계없죠. 수급하고 관계없어요. 이런 악재들은 계속되면 어떻게 되겠냐. 결국에는 이것이 내성이 생깁니다. 내성. 악재가 계속 반복되면 내성이 생기는 거예요. 바닥 찍고 올라갑니다. 호재가 계속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호재에 대해서 내성이 생긴다는 거죠. 꼭지에서 해서 이렇게 내성이 생겨요.
네, 이것이 바로 피크입니다. 꼭지를 찍는 겁니다. 꼭지를. 그러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악재가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토호제 나중에 내성이 생기다 보니까 이거 별거 아니네. 실거주하자, 신고하자, 구청 가서. 그러니까 잠실, 그 다음에 삼성동, 대치, 청담, 신고가 계속 내리 나오는 겁니다. 이 효과가 뭐다? 토호제. 언젠가는 토호제 너희들 풀 거 아니냐? 그때 우리 폭등하겠지. 미리 지금 투자는 뭡니까? 네, 투자는 어둠 속에 사는 거예요. 상황이 제일 안 좋을 때. 그러니까 상황이 안 좋으니까 지금 들어가는 겁니다. 상황이 좋을 때 팔고 나가면 그만이니까. 그래서 성공하는 부동산 대책 여러분들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굉장히 쉬운 정책인데, 네, 성공하는 부동산 대책.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평등 정책이죠. 이것을 대표적인 게 뭡니까? 이 사회주의입니다. 사회주의. 사회주의 우리가 계획경제라고 합니다. 계획경제. 여러분들 잘 알 겁니다. 사회주의 계획경제는 뭡니까? 이 평등이죠. 평등. 결과론적인 평등. 아주 쉽습니다. 네. 그러니까 집값을 올라간다. 호가를 올려서 부동산을 판다 그러면은 사형시키면 그만입니다. 사형시키면. 이 노예로 가는 길이에요. 인간의 욕구를 원천적으로 법으로 차단하는 방법이 뭡니까? 가장 쉬운 거 사회주의 계획경제죠. 이 방법이 제일 좋죠. 이 방법은 북한에서도 안 합니다. 반발인 이게 이 정책에 따라서 북한도 사회주의죠. 공산주의죠. 근데도 주택에 대해서는 북한은 이거 안 해요. 북한의 집값은 자유입니다. 자유. 그래서 이거는 역효과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게 안 한다는 겁니다. 이 정권 자체가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그래서 의식주를 제한하는 것도 사실 집을 제한하는 것을 잘 안 합니다. 이게 공산주의 국가, 사회주의 국가도 잘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잘 알겠죠? 사회주의 계획경제로 간다. 선포를 해버리면 그만입니다. 집값 올리면 사형 때리면 그만이고, 그 다음에 공급을 억제하는 정책이죠. 네, 공급을 늘리는 정책입니다. 공급을 늘리는 정책을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두 가지입니다. 네, 어디? 이거는 지역이죠. 지역. 택지를 조성한다는 거, 지역. 그 다음에 뭡니까? 이 구체성이 있어야 됩니다. 구체성. 이명박 정권 때처럼 어떻게 반값 아파트를 한다. 어디에 반값 아파트를 만든다. 어디에 공급을 어떤 식으로 만든다. 이게 구체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의 공급 대책은 어떻습니까? 이 공급 대책을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 택지 조성이 굉장히 힘듭니다. 사람들이 서울에 부동산 올라간다고 경기도에 부동산 만들면은 아파트 만들면 옮기진 않죠. 자, 이 문제를 그래서 지금 이재명 정권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수요 억제 정책으로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공급 정책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역세권입니다. 역세권. 역세권에 무엇을 만든다? 구체적으로 만들어야 되겠죠. 어디는 역세권이죠? 그럼 구체적으로 뭡니까? 이 고밀개발이죠. 예. 역세권 어디? 350m 이내. 네. 이거는 3만 제곱미터 넘어가게 되면은 특혜가 되기 때문에 1만 제곱미터 미만. 네. 이는 준주거지나 상업지 1만 제곱 미만입니다. 미만에 공급을 고밀개발을 하면 됩니다. 네, 최대 2만 제곱미터 미만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일자리 분산시키면 됩니다. 서울에 집중됐던 수도권 1극 체제를 지방으로 분권시키면 됩니다. 이거 노무현 정권 때 이걸 만들었다가 자, 이건 민주당이든 여당이든 그 다음에 국민의힘이든 다 지금 이거 다 반대하는 거예요. 왜? 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쉬운 거는 깨끗하게 보면은 뭐다? 평등정책, 사회주의 계획경제, 법으로 그냥 이사 못하게, 법으로 호가 올리지 못하게 이렇게 만들면 됩니다. 그 다음에 공급정책이죠. 현실적으로는 공급정책을 만들기, 택지 조성이 힘들기 때문에 어떻게 때 역세권 350m 이내, 250m 이내 고밀개발, 만제곱미터 미만, 혹은 지금 구역 정형화가 필요하다면 2만 제곱미터 미만의 고밀개발을 하면 됩니다. 준주거지 상업지 대상으로. 그 다음에 일자리 분산 정책을 만들면 된다는 거죠. 자, 수도권 1극 체제를 어떻게 돼? 지방으로 분산시키면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실패하는 부동산 정책은 뭡니까? 세금이죠. 안 하죠. 전 세계 모든 국가 안 하죠. 쉽죠. 방망이 한번 두들기면 되니까. 왜? 부작용이 크다는 겁니다. 부작용. 어떤 부작용이 있습니까? 정가가 됩니다. 정가. 세금은 반드시 정가가 되죠. 우리가 대표적인 게 부가가치세입니다. 정가 됩니다. 나중에 소비자가 부담하게 되는데, 이 정가는 누구한테 됩니까? 첫 번째로 세입자입니다. 세입자. 전월세 가격 폭등합니다. 우리가 27번에 지금 문재인 정권 부동산 대책을 봤습니다. 그리고
임대차선법도 봤어요.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매매가에 이게 전가가 됩니다. 매매가. 반드시 전가됩니다. 그래서 세금으로 인한 정책은 실효성이 없습니다. 이게 실효성. 아무 실효성이 없어요. 집값만 올려놓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대출. 쉽죠? 금융기관 이용해서 뭐 대출 중단시켜라. 대출 총량 규제해라. LTV 낮춰라. DSR 낮춰라. 그러면 그만입니다. 근데 대출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분양이 안 돼요. 분양은 아무도 못 받죠. 그 다음에 재개발 재건축 못하죠. 결국에는 뭡니까? 이것이 장기적으로 보면은 2년 정도, 우리가 보시면 보통 효과가 2년입니다. 2년 정도에서 장기를 나누는 기준이 1년 미만이거나 1년 이상인데 1년에서 2년, 특히 2년 정도가 되면은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공급이 차단되는 효과가 나온다.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이제 수요억제책을 쓰면 됩니다. 수요억제. 네. 수요억제를 쓰는 방법이 대표적인 게 무엇입니까? 사회주의 계획경제라고 했죠. 사회주의 계획경제는 부동산에 있어서 집값은 북한에서도 안 한다. 자, 이거 대출 규제는 사실 지금 이재명 정권에서 수요억제책을 대출이라고 하는데 대출 규제가 다릅니다. 대출이라는 것은 금융정책이에요, 금융. 수요억제는 다른 문제죠. 네, 그래서 이 문제는 다르다. 그래서 수요억제는 법으로 강제적으로 계획경제나 이런 식으로 네, 그렇게 만드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광해 개념으로 봤을 때는 대출은 금융정책의 일부이기 때문에 수요억제가 될 수도 있지만 크게 봤을 때는 아닙니다. 그래서 수요 증진 정책도 있습니다. 수요억제책은 대표적으로 봤을 때는 자, 거의 어떤 나라도 쓰지 않는 정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공급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수요억제책은 쓰진 않는다. 다 똑같습니다. 세금이나 대출이나 수요억제 정책을 실패하는 부동산으로 분류하는 이유는 결과론적으로는 무엇입니까? 결과론적으로는 공급이 안 나온다는 겁니다. 나중에 공급을 막는 효과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집값이 폭등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과가 나온 거예요. 자, 이 이재명 정권에서 만드는 정책은 임기 동안만 어떻게든 지금 부동산을 지금 잡겠다는 겁니다.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시간이 그렇게 이렇게 늘려주지 않습니다. 2년입니다. 이거 정말 길어야 2년이에요. 네, 그랬으니까 단기적인 처방밖에 안 된다. 우리가 대책이 아니고 이건 처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자,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 서울의 집값을 정말 잡고 싶다 그러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성공하는 부동산 대책 중에 한 가지만 고르면 됩니다. 자, 평등정책, 사회주의 수요억제책이라고 했죠. 사회주의 계획경제는 안 된다고 했죠. 북한도 안 하고 있으니까. 공국정책, 수도권에 지금 고밀개발해야 되는데 이것도 지금 얘기가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럼 결국에 남은 건 뭡니까? 일자리 분산 정책을 하면 되겠죠. 이거밖에 없습니다. 서울의 집값 잡겠다 그러면은 자, 수도권 1극 체제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청년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겁니다. 청년. 전부 다 뭡니까? 서울로 올라가죠. 서울로 상경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난민이에요, 난민. 청년들은 그냥 난민입니다. 이 중에 정말 0.1%는 돈 벌어갖고 강남 아파트 살 수 있어요. 나머지는 어떻죠? 네, 그냥 노예죠, 노예. 희망이 없어요, 노예. 집 어떻게 삽니까? 집값은 계속 올라가는데, 자, 수도권 1극 체제가 계속 유지가 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홍콩이 있습니다, 홍콩. 홍콩의 평당 가격이 얼마입니까? 기본적으로 평당 6억에서 7억입니다. 6억에서 7억. 평당. 조만간에 서울도 이런 식으로 저는 간다고 봅니다. 수도권 1극 체제를 벗어나지 못한다면. 자, 결과로 여러분들 보시면은 대한민국의 본사는 전부 어디다 있습니까? 서울에 있죠, 서울. 전부 서울에 있습니다. 부산에 르노 삼성 하나 있어요. 제주도에 특이한 거는 제주도에 카카오가 있습니다. 카카오 본사가 있어요. 제주도에 카카오 본사가 있으니까 카카오가 망합니까? 아니죠. 다 서울로 가죠. 다 서울. 왜 다 서울로 갑니까? 청년들이 서울로 가니까. 청년들이. 왜 청년들은 서울로 갑니까? 서울에 본사가 다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일극체가 되게 되면 서울은 어떻게 돼? 제가 볼 때는 6억에서 7억 정도 홍콩처럼 평당 강남 아파트 되는 거는 시간 문제입니다. 이거 시간 문제. 근데 정치권에서 이렇게 안 해요. 왜 안 합니까? 네, 이렇게 하게 되면 뭐다? 표가 떨어지니까 표. 그래서 부산 같은 경우는 서울에 있는 모든 금융기관들을 다 내려보내야 됩니다. 부산 같은 경우는 해수부 지금 내려버려야 효과 하나도 없어요. 왜? 해수부는요, 부가가치를 만드는 산업이 아니에요. 부가가치를 만드는 산업 자체가 아니고 행정기관이기 때문입니다. 부가가치랑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부산 같은 데는 어떻게 됩니까? 금융이죠. 거래소. 모든 것들이 금융을 전부 다 부산으로 내려보내면은 집값 안정됩니다. 그리고 본사들 있죠. 이거는 인센티브를 다 줘야 돼요. 지자체가 인센티브를 다 줘야 됩니다. 토지를 제공해주고.
카카오 본사가 지금 보시면은 제주도인데 이거 카카오 망하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무 상관없다는 겁니다. 카카오 가고 싶은 사람들은 판교도 있지만 제주도 갑니다. 자기가 알아서 가요. 회사만 있으면 일자리가 있으면 다 옮겨갑니다. 젊은이들은. 부산에 금융권이 있으면 금융 좋아하는 사람들은 금융에 취직하고 싶은 사람들은 부산을 다 몰려듭니다. 알아서 움직이는 것이 바로 청년들이에요. 이걸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정치권에서. 그래서 서울의 표를 잡고 싶다면 부산을 옮겨야 되는데 미국을 보세요. 미국이 왜 지금 균형 발전을 하고 있습니까? 네, 여러분들 보시면은 본사들이 다 어떻습니까? 공장과 기업들 본사들이 다 이렇게 포진되어 있다는 겁니다. 네, 이거 보시면 여러분들 좋아하는 스타벅스 다 이거 뭐 어떻습니까? 해안 쪽, 동부 위쪽, 그리고 보시면은 뭐 뉴욕도 마찬가지로 다 이렇게 다 분산되어 있죠. 뭐 샌프란시스코 뿐만 아니고 애플도 있네요. 그래서 실리콘밸리 다 분산되어 있다는 겁니다. 산업마다 자동차 위에 보시면 GM도 있고 GAP도 있고, 네, 여기 또 P&G도 있고, 페덱스도 있고, 브록트앤갬블도 있고, 지금 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일본은 어떻습니까? 다 분산되어 있죠. 분산되어 있다는 건데 분산을 시키지 않으면은 서울의 일극 체제는 서울의 집값은 잡을 수가 없습니다. 홍콩처럼 됩니다. 홍콩. 그다음 독일도 어떻습니까? 분산되어 있죠. 이거는 정치권들이 정말 이재명이라는 사람, 이 이재명 정권, 민주당이 정말 반성해야 됩니다. 왜 노무현 대통령이 이렇게 대단한 대통령인가? 노무현 대통령이 왜 미래를 보는 대통령인가? 노무현 대통령이 왜 이렇게 보수 인사를 등용하고, 그리고 이라크 파병, 그리고 한미 FTA, 그 다음에 한미 동맹을 강조했습니까? 그리고 왜 지방분권을 강조했습니까? 노무현 대통령의 현안입니다. 이게 현인이죠. 미래를 내다본 겁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대한민국 망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대한민국 망한다는 거예요. 자, 일자리는 분산시키지 않으면은 대한민국의 서울의 부동산은 절대로 못 잡습니다. 세금을 가지고 잡겠다, 대출을 가지고 잡겠다, 수요 억제책을 가지고 잡겠다, 다 헛소리고 다 뻥입니다. 네, 6억 7억 가는 거 시간 문제다. 지금과 같은 이런 엉뚱한 대책을 가지고 잡는다는 거는 결국에는 뭐다? 성공하는 부동산 대책은 서울의 일자리를 잡는 거는 가격을 잡는다, 시세를 잡는 거는 일자리 분산 정책,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공급 대책 중에는 역세권 350m 이내의 만족음미터 미만을 고밀 개발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1만 제곱미터 미만이죠. 그리고 구역 정형화가 필요하다, 도로가 필요하다, 이런 거는 2만 제곱미터 미만의, 네, 그리고 상업지라든가 이런 거를 종 변경, 용도 변경을 통해서, 네, 고밀 개발하는 방법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수도권 1극 체제가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서울 부동산은 절대로 잡힐 수 없다.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